네, 다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제가 WTO 설립협정 하에 여러 가지 부속서가 있는데 그 부속서 중에서 부속서 1에 해당되는 내용, 1 중에서도 안엑스 1A에 해당되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안엑스 1A는 상품 무역에 관한 여러 가지 다자간 협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법에 해당되는 조약이 1994 가트이고요. 1994 가트라는 기본법의 구체적인 어떤 영역들을 다루는 특별법에 해당되는 총 12가지의 추가 협정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 위생, 섬유, 기술 장벽, 투자, 반덤핑, 관세, 평가, 선적전 검사, 원산지 규정, 수입 허가, 보조금과 상계관세,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등에 대한 개별 협정이 또다시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조약들의 법적 의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죠. 안엑스 1은 WTO 다자간 무역협정으로서 실체법이다. 즉 구체적인 회원국들의 권리와 의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구체적인 실체법이다. 근데 이 다자간 무역협정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WTO 체제에 참여한 모든 국가들이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모든 국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멀타이레터럴 트레이드 어그리먼트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권리 의무 관계를 다룬 실체법이다. 부속서 1A는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상품 무역에 관한 다자간 협정이라고 했죠. 상품 무역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1994 가트에 더해서 1994 가트라는 기본 조약에 더해서 총 12가지의 추가 협정서, 추가 조약이 있다. 이 13가지 조약문이 모두 다 한꺼번에 하나가 되어서 상품 무역을 규제하는 WTO 규범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부속서 1B는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다. 여기에는 게츠라는 하나의 조약이 우루과이 라운드 통해서 합의에 이르렀다라고 했고요. 부속서 1C는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트립스라는 말로 표현했죠. 그래서 WTO가 규제하는 세 가지 영역은 상품 무역, 그리고 서비스 무역, 그리고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했습니다. 부속서 1A 법률 체계의 목적은 결국 상품 무역을 자유화한다. 무역 자유화에 있어서 상품 영역에 관한 부분이고요. 부속서 1B는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무역 자유화를 하는데 서비스 영역에 적용되는 얘기이고요. 부속서 1C는 지적재산권, 특히 무역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지만 공정한 거래, 공정한 경제, 공정한 자유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엑스 2, 부속서 2는 분쟁 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다라고 했죠. DSU라고 했습니다. DSU. 이 DSU도 WTO의 다자간 무역협정입니다. 즉, 일부 WTO 회원국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모든 WTO 회원국들이 다 함께 합의에 이른 모두가 지켜야 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입니다. 이 DSU는 조금 전에 봤던 안엑스 1 ABC의 내용과는 달리 거기에 있는 조약들은 실체적인 내용들을 다룬다고 했죠. 이것은 실제 분쟁 해결 과정에 대한 절차를 다룬 절차법입니다. 예를 들면 가트 1994의 1조를 위반했다 안 했다. 그럼 그걸 다투기 위한 분쟁 해결을 이 DSU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WTO 패널의 모습인데요. 나중에 우리가 분쟁 해결 제도 관련해서 배울 텐데 WTO 패널은 마치 국내 법원으로 치면 1심 재판에 해당되는 겁니다. 1심 재판. 그러니까 팩트 파인딩,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사실 심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1심 재판이 바로 WTO 패널이고요. 그리고 이 패널의 결정, WTO 패널의 결정에
불복하게 되면 상소하게 되겠죠. 그걸 WTO 어펠릿 바디라고 해서 WTO 상소기구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법률적인 해석, 즉 사실에 대한 심리가 끝난 이후에 그 사실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때 이 회부되는 곳이 WTO 어펠릿 바디, WTO 상소기구입니다. WTO 패널, WTO 어펠릿 바디라는 1심과 2심 재판으로 이루어지는 게 WTO 분쟁 해결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WTO 어펠릿 바디, WTO 패널에서 보고서가 나오면 이 리포트가 쉽게 말하면 국내법원으로 치면은 이게 판결문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WTO 어펠릿 바디의 보고서, 패널의 보고서가 그대로 판결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보고서를 WTO DSB라는 곳에서 채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채택되면 법적 효력을 가지는 판결문이 되는 겁니다. DSB라는 건 WTO Dispute Settlement Body라고 해서 WTO 분쟁 해결 기관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는 우리가 다시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즉 DSB 어펠릿 바디 패널과 같은 WTO 분쟁 해결 절차와 관련된 여러 기구들은 반드시 DSU에 정해진 분쟁 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에 따라서 소송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안엑스 3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WTO 개별 회원국들의 무역 정책을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이걸 줄여서 TPRM이라고 합니다. 이 TPRM이라는 것도 WTO의 다자간 무역 협정입니다. 즉 일부의 국가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모든 WTO 회원국들이 반드시 다 따라야 하는 다자간 무역 협정입니다. 이 TPRM도 회원국들의 무역 정책 검토와 권고를 어떻게 하느냐와 관련된 절차법입니다. 아까 안엑스 2에 나와 있는 DSU 그리고 안엑스 3에 나와 있는 TPRM 이 두 가지는 절차를 다루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안엑스 1에 있는 것들은 실체적인 내용들, 그 실체적인 내용들과 관련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 DSU의 절차를 따르고 안엑스 3에 있는 내용들은 해당 국가의 개별 국가들의 무역 정책을 어떤 절차에 걸쳐서 검토하고 그 검토의 결과 어떻게 권고를 주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룬 일종의 절차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중국의 무역 정책에 대해서 WTO가 2014년에 발간한 트레이드 폴리시 리뷰 TPR이라는 겁니다. 무역 정책 보고서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발간해야 되느냐, 어떻게 권고해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안엑스 3입니다. 그 다음 이제 부속서 4를 보면 부속서 4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자간 무역협정이 아니라 WTO 회원국들 중 일부만 참여하는 일부의 국가들만 자기들끼리 합의를 한 복수국 간 무역협정 PTA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크게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민간항공, 정부 조달, 낙농, 우육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WTO 회원국들이 다 함께 민간 항공이나 정부 조달, 낙농, 우육에 대해서 자유화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 국가들은 야, 우린 이것까지 자유화할래. 근데 또 다른 국가들은 야, 그 부분은 우린 자유화할 수 없어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에 자유무역을 이 부분까지도 하겠다라는 소수의 국가들, 몇몇 국가들끼리만 따로 맺은 게 바로 복수 국간 협정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는 이 네 가지 조약이 체결되었는데 이후에 1998년 1월 1일부로 국제낙농협약과 국제우육협약은 종료되었습니다. 즉 이제 낙농과 그리고 소고기 낙농 제품, 소고기 제품과 관련해서 국제무역의 문제는 이제 가트 체제에서 별도로 규제를 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즉 WTO 상품무역 자유화에 다 포함이 된 겁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2008년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광화문 촛불 집회가 일어나고 난리가 났었죠.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래 소고기 무역은 자유무역의 대상이 아니어서 우리나라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았는데 이게 1998년 1월 1일 국제우육협약이 종료됨으로써
원칙적으로 WTO 가트 체제, WTO 가트 협약에 의해서 소고기도 자유무역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고기를 수입해야 되는데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자라는 가트 협정을 따르는 과정에서 일부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라는 이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는 논란이 벌어지게 되었고 2008년 아주 시끄러운 이 대한민국에서 광화문 촛불 집회가 일어나고 소고기 이 광우병 논쟁이 일어났었죠. 아까 제가 그 위생 및 식물 검역이라고 해서 SPS 어그리먼트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과연 몸에 해로운가 해롭지 않은가라는 것을 판단하는 문제도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WTO 협정에 있는 SPS 어그리먼트에 따라서 그 논의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어, 미국과 한국 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WTO 협정을 위반하면서 여러 가지 좀 비합리적인 주장을 많은 시민들이 해서 미국과 한미 간의 관계에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문제는 따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약들은 PTA는 해당 협정 체결 회원국 간에만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조약들은 모든 WTO 회원국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데 원칙적으로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지만 이 PTA는 오로지 PTA에 참여한 국가들 사이에서만 적용되게 됩니다. 이 플루럴 레터럴이라는 말도 있고 멀타일 레터럴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용어의 의미를 잠깐만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플루릴 레터럴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국제사회에서 쓰는 용어 중에 유니레터럴이란 말이 있습니다. 레터럴이란 말은 측면, 사이디드란 말이에요. 유니라는 건 원이란 말이죠. 그 유니레터럴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원사이디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거죠. 자기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할 거야. 우리가 옛날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런 조치를 취했다.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조약을 파기했다. 이런 말을 하죠. 그게 바로 unilateral, 일방적인 겁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bilateral이란 말이 있어요. by라는 말은 to, 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자전거 바퀴 두 개가 있는 걸 bicycle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by라는 건 to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bilateral이란 말은 two-sided, 쌍방향적인 거예요. 양자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과 미국 간에 FTA를 체결했죠. 그래서 FTA,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건 일종의 bilateral agreement, 양자 협정입니다. 한 당사자, 한 당사자, 두 당사자 간에 무엇을 하는 걸 bilateral이라고 합니다. 원래 국제사회에서는 multilateral, multi라는 말은 many, 많다라는 말인데 원래 말뜻은 multilateral은 many-sided라는 말인데 원래는 more than two, 두 개 이상을 혹은 세 가지 이상을 multilateral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근데 WTO에서는 multilateral이라는 의미를 WTO 가트 체계에서는 모든 가트 체약국들, 1947 가트 체약국들 혹은 모든 WTO 회원국들, 즉 WTO 가트 체제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들이 함께하는 걸 멀타이레터럴이라고 표현하고요. 이에 반해서 모든 국가가 아닌 몇몇 국가들만 하는 것을 플루리레터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PTA라는 것은 몇몇 국가들만 따로 협정을 추가적으로 체결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실체 규범으로서의 WTO를 보시면 WTO의 가장 상위에 있는 법, 마치 국내 사회로 비유하면 대한민국 헌법에 해당되는 것.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률 체계의 가장 높은 것은 헌법이죠. 마찬가지로 WTO 실체 규범 체계에서 가장 높은 것이 바로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입니다. 영어로는 마라케시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its Annexes라고 했습니다. 이 마라케시 협정을 우리가 흔히 WTO 협정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WTO Agreement라고 해서 단수로 Agreement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이거를 WTO 협정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굳이 구분하기 위해서
WTO 설립협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약은 부속서가 있는데 여러 가지 부속 조약들이 있는데 이 부속 조약은 쉽게 말하면 헌법이 있으면 민법이 있고 형법이 있고 상법이 있는 것처럼 헌법 밑에 다양한 법률이 있는 것처럼 WTO 설립협정 밑에 다양한 협정들이 있는 겁니다. 이 부속서의 안엑스 1, 안엑스 1은 바로 실체 규범을 규율했는데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했죠. 안엑스 1A가 상품 무역을 담당하는 거, 1B가 서비스 무역을 담당하는 거, 1C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문제를 담당하는 거. 그래서 그 각각이 1994 가트, 게츠, 트립스로 나누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1994 게트는 상품 무역을 담당하는 일반법인데 예를 들면 형법인데 헌법 밑에 있는 형법, 민법이라는 법인데 그 안에 또 구체적인 특별법들이 있죠. 그죠? 도로교통에 관한 법률도 있고 무슨 법도 있고 바로 이러한 것처럼 상품 무역을 다루는 1994 게트의 아래에 특정 영역을 다루는 12가지의 추가 협정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합쳐서 바로 WTO 협정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안엑스 2는 WTO 협정과 관련되어서 조약 체계와 관련되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그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다루는 일종의 소송법이라고 했습니다. DSU라는 게 있다라고 했고요. 안엑스 3는 무역 정책을 검토하는 절차를 규정한 거고 안엑스 4는 몇몇 국가들 간에 체결한 PTA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WTO 법률 체계를 한눈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 구분을 조금 해보면 마라케시 설립협정부터 안엑스 3까지는 쉽게 말하면 다자간 무역협정입니다.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라는 다자간 무역협정입니다. 따라서 모든 WTO 회원국들은 이 조약 체계의 권리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안엑스 4에 있는 PTA만 복수국 간 무역협정이라고 해서 이 조약에 별도로 서명한 참여한 국가들만 권리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라케시 설립협정부터 게트 1994 그리고 12가지 협정, 게츠, 트립스 그리고 PTA까지 얘들은 실체법입니다. 실체법, substantive law입니다. 실체법이라는 건 해당 영역에 대한 참여 회원국들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 관계를 규정해 놓은 실체법입니다. 이에 반해서 DSU와 TPRM은 절차법, procedural law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흔히 국내법에서도 민법이 있고 민사소송법이 있죠. 형법이 있고 형사소송법이 있죠. 마찬가지로 WTO 법률 체계에서도 이러한 실체법과 그 실체법상 권리 의무의 관계가 위반되는 경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법, 프로시저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협상 포럼으로서의 WTO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1947년도에 가트가 만들어졌죠. ITO는 실패했고, ITO를 대신해서 ITO가 다루는 여러 조약 중에 하나였던 게트만 살아남았는데, 이 게트를 사람들이 ITO가 없어졌다라고 해서 가트를 포기한 게 아니라 PPA라는 Protocol of Provisional Application이라는 잠정 적용 의정서라는 방식으로 이 게트를 활용하기로 사람들이 약속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게트가 자기는 조약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WTO가 설립되기 이전까지 국제기구인 것처럼 ITO를 대신해서 행동을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당연히 국제기구가 아니라 국제조약에 불과하다라고 했죠. 국제조약에 불과한 게트가 마치 ITO인 것처럼 역할을 했던 시기에 더 많은 자유무역을
위해서 더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을 위한 여러 가지 무역협상이 진행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무역협상의 목적은 1차적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거라고 했죠. 국경을 넘을 때 상품이 국경을 넘을 때 국경에서 매기는 세금을 테리프, 관세라고 하죠. 다른 말로 customs duties라고 하죠. 뭐 여러분들 쉽게 외국 여행 갔다가 외국에서 물건을 사거나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서 한국에 입국할 때 declaration, 이 관세 신고를 하죠. 그래서 몇 달러 이상의 물건을 내가 샀으면 신고를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바로 국경을 넘을 때 부과되는 세금을 관세라고 하죠. 이 관세가 낮아져야지만 보다 많은 무역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가트 체제에서의 협상은 1차적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47년 가트 체제가 출범하자마자 1947년 4월부터 11월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즉 가트 본부에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소위 말하는 제네바 라운드라는 게 시작됩니다. 이 라운드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다자간 무역 협상이라고 했죠. 다자간 멀타이레터럴, 가트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들이 트레이드, 무역 확대를 위해서 니고시에이션, 협상하는 걸 다자간 무역 협상이라고 하는데, 가트 WTO 체제에서는 모든 참여국들이 평등한 입장에서 라운드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협상을 한다는 의미로 닉네임이 라운드라고 했습니다. 제네바에서 이 협상을 했다고 해서 제네바 라운드라고 합니다. 이 제네바 라운드의 초점은 관세를 인하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2차 라운드가 바로 2년 후인 1949년 4월부터 9월까지 NEC 라운드라는 게 펼쳐집니다. 이 NEC라는 것은 프랑스에 있는 도시 이름인데요. 프랑스에 있는 한 NEC라고 불리우는 타운에서 또다시 관세를 인하하는 협상이 49년 4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톨키 라운드라고 해서 이 톨키라는 것은 영국의 조그만 타운, 동네 이름인데요. 거기에서 회의가 개최되었다라고 해서 톨키 라운드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 다음에인 3차 라운드가 1950년 9월에서 1951년 5월까지 톨키 라운드라는 것이 개최됩니다. 바로 47년부터 2년 후에 바로 또 1년 후에 바로 연속해서 관세를 더 낮추는, 현행보다 더 낮추는 무역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1956년 1월부터 1956년 6월까지 또다시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가트 본부에서 또다시 제네바 라운드가 이루어집니다. 이것 또한 관세를 인하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차 제네바 라운드와 구분하기 위해서는 제네바 2 라운드, 제네바 더 세컨 라운드라고 흔히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1960년 9월부터 1961년 8월까지 거의 1년 동안 11개월에 거쳐서 또 다른 다자간 무역 협상이 가트에서 진행되는데요. 보통 흔히 WTO 가트 체제에서는 이런 무역 협상에 이름을 붙일 때 협상이 처음 시작된 곳에 그 도시의 명칭을 붙이는 게 관례인데, 특이하게 이 1960년에 있었던 제5차 라운드에서는 딜런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윌리엄 딜런이라고 해서 당시 미 재무장관의 이름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욱더 관세를 인하하기 위한 추가적인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협상을 제안하고 이 협상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서 처음으로 사람의 이름을 라운드에 붙여주었습니다. 이 딜런 라운드 또한 관세 인하에 초점을 맞춘 다자간 무역 협상이었습니다. 이 1차에서 5차까지 협상은 주로 관세 인하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 6차 협상에서부터는 기존의 관세 협상에 더해서 비관세 장벽, non-trade barrier, 관세뿐만이 아니라 관세 문제는 아닌데 무역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한 협의를 병행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1964년 5월부터 1967년 6월까지 케네디 라운드라는 게 진행됩니다. 아까 대부분 도시의 이름을 적는데 딜런 라운드라는 게 처음으로 사람의 이름을 적었다고 했는데 이 케네디 라운드 또한 제6차 라운드 또한 바로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 이름을 따서 케네디 라운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제7차 협상은 이제 다시 이름을 도쿄라는 지명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담이 1973년 9월에 일본 도쿄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해서 도쿄 라운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73년 9월에서부터 79년 11월까지 엄청나게 오래된 시간이죠. 7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9년하고도 2개월 더, 36개월 플러스 2개월이니까 38개월 동안이라 이 도쿄 라운드라는 몇 년에 걸친 장기적인 협상을 하게 됩니다. 주된 내용은 관세를 인하하는 것, 그리고 추가해서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것. 여기에서 다양한 코드들이 채택되었다라고 했죠. 이 코드들 중에 엔타이 덤핑, 반덤핑에 관한 것들도 있고, 서브시디 보조금에 관한 것들도 있고, 이런 추가적인 합의들이 이후에 수정을 거쳐서 현행 가트 체제, 현행 WTO 하에 1994 가트, 바로 부속서 1A의 하부에 있는 12개의 조약을 오늘날 조약을 만들어내게 되는 기초 작업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1986년 9월에서부터 1993년 12월까지 엄청난 기간이죠. 엄청난 기간 동안에 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벌어지게 되고 특히 이 와중에 공산주의 국가들이 무너지게 되고 냉전이 무너지게 되자 기존의 미국과 서유럽 중심의 자유준영 중심의 가트 체제가 이제 과거 공산주의 국가에게까지 확대되는, 즉 전 세계적인 차원의 자유무역 질서가 만들어지는 변화가 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결과 1995년 세계무역기구가 1995년 1월 1일 출범하게 되죠. 1월 1일 출범하게 됩니다. WTO의 출범 이후에도 자유무역을 더하기 위해서, 즉 지금까지 WTO에서 합의한 자유무역의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을 하기 위한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가 끝나서 WTO가 출범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라운드, 새로운 다자간 무역 협상을 시작하자라고 해서 WTO 출범 이후에 유행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뉴 라운드의 시작, 뉴 라운드로 출범시키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뉴 라운드의 출범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개도국들이 1990년대 후반 정도가 되면, 즉 WTO가 출범하고 4년, 5년 정도가 되면 99년, 2000년 정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반발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즉 WTO가 출범할 때 선진국들이 개도국들에게 약속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자유무역 체계가 확대되면 WTO가 출범하게 되면 세계화가 진행되게 되면 가난한 개도국 너네 더 잘 살게 될 거야. 너네 훨씬 더 경제 개발하고 경제 성장하고 부자가 될 거야. 따라서 WTO 자유무역 질서는 좋은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개도국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반발이 등장했냐 하면 1999년, 2000년, 즉 WTO 출범 이후에 4년, 5년이 지났는데 WTO 참여하면 부자가 된다 그랬는데 가난한 개도국의 빈곤의 문제,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제 격차의 문제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는데 라는 반발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라운드라는 것은 자유무역 협상이라는 것은 개도국들을 잘 살게 해주기 위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부자 국가를 더 부자되게 해주는 거 아니야? 라는 반발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도국들이 뉴 라운드 협상을 시작한다라고 하자 너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때 뭐라고 얘기했어? 우리 잘 살게 해주기라며? 그런데 뭐야? 그런 결과가 아니잖아. 라는 반발이 제기되어서 뉴 라운드라는 이름 자체에 대한 이 라운드라는 명칭에 대한 엄청난 반발들이 개도국들에게서 제기되게 됩니다. 결국 WTO에서는 이 라운드라는 이름을 포기하고 새로운 협상 명칭을 DDA라고 변경하고 드디어
2001년 11월에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협상의 이름을 뉴 라운드가 아니라 DDA라고 붙였는데 이 DDA가 뭐 약자냐면 도하 디벨롭먼트 어젠다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도하라는 말은 카타르 도하에서 이것을 합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WTO 강요회담이라고 WTO에서 각 회원국들의 무역을 담당하는 장관들, 미니스터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WTO의 강요회의, Ministerial Conference라는 게 있는데 WTO 회원국들의 무역 담당 장관들의 회의체입니다. 이게 보통 이제 원칙적으로는 2년에 한 번씩 개최되게 되는데 2001년 11월 달에 WTO 강요회담 장관회담이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되었는데 여기에서 합의를 했어요. 뭐라고 합의를 했냐면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자. 근데 그 협상의 제목을 뉴 라운드가 아니라 DDA라고 정했습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시작한 디벨롭먼트, 가난한 국가 잘 살게 해주기 어젠다 의제라는 이름으로 도하 디벨롭먼트 어젠다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development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development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WTO의 무역 협상이 현재 제대로 안 되고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development라는 표현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이 development라는 표현은 잠시 쉬었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